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박영심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 따위는 필요 없었지요. 30년을 하루같이 시계태엽처럼 살아온 몸뚱이는 주인이 더 자고 싶어 해도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러도 멋대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빛바랜 장판이 깔린 그 좁은 부엌이 영심의 세상이자 탈출구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영심은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는 어제 다듬어둔 콩나물과 시금치, 그리고 핏물을 빼둔 소고기가 놓여 있었어요. 영심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심의 깎여나간 세월이 내는 비명 같기도 했고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는 수행자의 목탁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 예전에는 참 곱다는 소리를 들었던 손인데 이제는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볼품없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식 냄새만큼은 기가 막혔지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차가운 집안을 따스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탱해온 냄새이자 영심의 피와 땀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영심의 사주에는 식신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먹을 복이 있고 남을 먹여 살릴 재주가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귀한 재주가 고약한 남편, 즉 나쁜 관사를 만나면 평생 남의 수발이나 드는 식모살이 팔자가 된다는 것을 꽃다운 28배 영심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복이 오는 줄만 알았지요. 그것이 제 살을 파먹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전 7시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 김철수가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에 까치집을 지은 머리, 입에서는 퀴퀴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기 전 식탁 위에 차려진 12첩 반상을 훑어보았습니다. 갓 지은 윤기 흐르는 쌀밥, 보글거리는 북엇국, 정갈하게 무친 삼색나물,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철수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국이 왜 이리 희멀건해? 간은 본 거야? 맹물 아니야? 어제 술 많이 드셨잖아요. 속 풀리시라고 북엇국 슴슴하게 끓였어요. 새우젓으로 간해서 시원할 거예요. 시끄러워. 내가 짭짤하게 먹는 거 몰라? 30년을 같이 살아도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나? 쯧쯧. 이러니 밖에서 내가 밥을 사 먹고 들어오지. 철수는 숟가락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하얀 식탁보에 튀었지만 영심은 아무 말 없이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건 고함뿐이라는 걸 학습한 탓입니다. 철수는 대기업 부장까지 지내고 퇴직했지만 집안에서의 권위는 여전히 황제보다 높았습니다. 아니, 밖에서 잃어버린 권위를 집안에서 쥐어짜 내려는 폭군에 가까웠지요. 그는 영심을 인생의 반려자가 아닌 돈 안 드는 가사 도우미 혹은 감정 쓰레기통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반찬 꼬라지 좀 봐라. 풀떼기밖에 없어? 고기 좀 굽지 그랬냐? 제육볶음 같은 거 몰라? 지난번에 당신이 건강검진에서 뱃살 나왔다고 제발 채소 위주로 달라고 했잖아요. 어허, 어디서 말대꾸는. 남자가 밖에서 기운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지.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식충이가 따로 없다니까. 식충이.
그 단어가 영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1년에 12번도 넘는 시부모 제사까지 도맡아 하는 그녀에게 남편은 늘 노는 사람, 밥벌레라고 말했지요. 영심은 묵묵히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면 재수 없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또 밥상을 엎을 게 뻔했으니까요. 기울어진 저울. 철수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출근 복장도 아닌 화려한 등산복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칙칙 뿌려댔지요. 퇴직 후 매일같이 산에 간다며 나가는 그였습니다. 나 오늘 늦어. 저녁 챙기지 마. 네,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영심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헤집어 놓은 생선 가시와 국물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심은 남편이 남긴 밥과 반찬 찌꺼기를 큰 양푼에 한 대 쏟아부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볐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아야 했기에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퍼석한 피부, 염색할 때를 놓쳐 희끗한 머리, 목이 늘어진 티셔츠. 58배 박영심은 여자로서의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동자에는 체념과 울분만이 가라앉아 있었지요.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을 만났을꼬? 영심은 한숨을 쉬며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요. 산에 간다는 사람이 진한 스킨 냄새를 풍기고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키득거리는 모습.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지요. 하지만 영심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붙일 수도 없고 가진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친정은 가난했고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비위를 맞추며 살면 늙어서 힘 빠지면 좀 나아지겠거니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짓인 줄 알면서도 말이지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다가옵니다. 골문 상처는 터지기 마련이고 썩은 인연은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지요. 영심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문득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식모살이의 끝을 알리는 파국이자 해방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영심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찜을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묵은지를 통째로 넣고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 푹 끓인 김치찜. 남편이 유일하게 먹을 만한 애라고 말해주는 메뉴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남편의 발소리 곁에 또각또각하는 낯선 하이힐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영심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철수의 옆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화려한 장신구, 딸벌이나 될 법한 여자는 껌을 딱딱 씹으며 영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인사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야. 최민아 씨라고. 철수가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영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영심을 보더니 코를 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아, 오빠. 이 아줌마가 그 식충이? 오빠 말대로 진짜 촌스럽게 생겼네. 집에서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해. 어우, 비위 상해. 뭐라고요?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여자를 집에 데려오다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영심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자 철수는 인상을 쓰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자를 옆에 앉히고는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교양 없이. 자,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이혼이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당신 수발 들며 시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산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지겨워. 쉰내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볼 때마다 숨이 막혀. 이 사람은 나를 왕처럼 대접해줘. 당신처럼 잔소리도 안 하고 내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한다고. 내 남은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랑 좀 살아보자는데 그게 죄냐? 상간녀 최민아가 철수의 어깨에 기대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자기야, 빨리 정리해. 나 이 집 인테리어 싹 다 바꾸고 싶어. 곰팡이 냄새나서 못 살겠어. 이 아줌마 빨리 내보내. 영심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남편의 외도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눈앞에 들이밀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이 아파트 당신 혼자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내가 파출부 뛰고 봉투 붙이고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돈 다 들어갔어. 당신 이 여자한테 홀려서 이러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이 여자가 진짜.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철수가 벌떡 일어나 영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집 내 명의야. 생활비도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썼잖아.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집에서 밥이나 축 냈지. 그깟 푼돈 좀 보탠 거? 내가 3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으로 퉁쳐. 당신 정말 천벌 받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법대로 해봐. 어디. 내가 김앤장 변호사라도 써서 널 알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철수는 벽에 걸려있던 영심의 낡은 패딩 점퍼와 구석에 있던 캐리어 하나를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 캐리어는 영심이 친정 갈 때나 쓰던 낡아빠진 가방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철수는 영심을 현관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영심은 저항할 힘도 없이 복도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영심은 맨발이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김철수 너 천벌받아.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흑흑. 영심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철수와 미나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TV 소리,
웃음소리, 그들의 행복한 소음이 영심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영심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고작 낡은 옷가방 하나라니. 신발장 앞에 널브러진 슬리퍼를 꿰어 신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심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층, 불 꺼진 베란다 창문.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청춘, 그녀의 땀, 그녀의 눈물이 고인 그곳은 이제 다른 여자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더러워서 안 가진다. 이놈들아. 영심의 눈에서 도끼가 서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들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살아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놈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테다. 내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영심은 빗물에 젖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의 운명이 진흙탕 속에서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영심이 몸을 누인 곳은 동네의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낡은 사우나. 뜨거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코 고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웅웅거렸지만 영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수의 모욕적인 언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지요. 수중에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옷장 깊숙이 숨겨뒀다 챙겨 나온 현금 30만 원과 통장에 있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8배 나이, 경력 단절, 이혼녀. 세상이 그녀에게 붙인 딱지는 가혹했습니다. 당장 내일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며칠을 멍하니 지내다 영심은 벼룩시장을 뒤적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복수하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구함, 설거지 및 야채 다듬기, 월 180. 영심은 그 광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시장통의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기름때 낀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은 영심의 행색을 보더니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줌마, 나이도 좀 있으신데 칼질은 좀 해? 여기 일 힘들어. 며칠 하다 도망가는 사람 수두룩해. 네, 30년 동안 칼 잡았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합니다. 제발 써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영심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사장님은 당장 일손이 급해 채용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심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습한 주방,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거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고무장갑 속의 손은 습진으로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철수의 얼굴을 닦아내듯 박박 문질렀습니다. 어느 날 주방 이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반찬을 만들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점심 장사는 코앞인데 큰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영심에게 물었지요. 아줌마, 혹시 겉절이 좀 무칠 줄 알아? 오늘 나갈 김치가 다 떨어졌네. 영심은 말없이 앞치마 끈을 조여맸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 입맛을 맞추느라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시들해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멸치 액젓과 고춧가루, 마늘,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인 매실액을 넣어 버무렸습니다. 손맛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자 죽어가던 배추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겉절이가 완성되었지요. 점심시간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맛이 왜 이래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 싸갈 수 없어요?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네. 밥 한 공기 더 줘요. 영심의 식신 운이 비로소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손만 대면 묵은 나물도 향긋해지고 멸치볶음도 요리가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백반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주방 아줌마 손맛을 보러 줄을 섰습니다. 영심은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충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라는 것을요. 그 식당의 단골 손님 중에 강성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통업체 사장인 그는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했는데 영심의 반찬만 보면 밥 2공기를 비우곤 했지요. 성훈은 영심의 성실함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재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성훈이 마감을 하고 있는 영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주방 아줌마인데요. 아니요. 아주머니는 여기서 썩기엔 너무 아까운 솜씨를 가지셨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 반찬 가게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잘 곳도 없어서 찜질방 전전하는데요. 그리고 저같이 늙은 여자가 무슨 사업을.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손맛과 제 유통망이면 무조건 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주머니 음식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어요. 영심은 망설였지만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귀인이 함께 온다고 했던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훈의 제안을 잡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5평짜리 가게. 간판 이름은 찬란한 밥상으로 지었습니다. 영심의 인생도 찬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영심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좋은 재료를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썼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쏟아부었지요.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는 반찬, 눈물나게 맛있는 집밥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줄을 서서 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년 만에 2호점을 내고 3년 뒤에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까지 진출했습니다. 박영심은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박 대표님이 되었습니다. 한편 철수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미나는 철수가 퇴직금으로 가져온 돈을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데 펑펑 썼습니다. 철수가 잔소리라도 하려 하면 오빠, 나 사랑한다며? 돈 아까워? 라며 토라졌고 철수는 젊은 애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쩔쩔맸습니다. 자기야, 아파트 담보대출 좀 받자. 내가 기가 막힌 코인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한 방이면 강남 입성이라니까? 우리 펜트하우스 가서 살자. 철수는 미나의 애교에 넘어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 미나에게 넘겼습니다. 불안했지만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어리석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법입니다. 철수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던 날, 철수의 인생에도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는 느지막이 눈을 떴습니다. 웬일인지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나가 TV를 크게 틀어놓거나 통화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말이죠. 옆자리가 허전했습니다.
미나야? 자기야? 어디 갔어?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집안이 묘하게 썰렁했습니다. 현관에 있던 미나의 신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드레스룸을 열어본 철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명품 옷까지, 가방, 보석함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 문이 열리고 철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폐물, 심지어 아파트 등기 권리증까지. 휴대전화를 들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으악, 최미나,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 돈. 철수는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보니 아파트는 이미 미나가 몰래 받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철수 명의로 된 카드값은 수천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집, 자존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선택한 결과는 처참한 배신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경매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던 날, 철수는 옷 몇 벌만 챙겨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모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철수야, 너 마누라 쫓아내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다며? 사람 꼴이 그게 뭐냐? 쯧쯧.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서울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찜질방 갈 돈도 없어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야 했습니다. 처음 노숙을 하던 날, 철수는 추위와 공포에 떨며 밤새 울었습니다. 어이 신입, 자리세는 냈어? 기존 노숙자들에게 얻어맞고 구걸에서 얻은 빵 조각마저 뺏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씻지 못해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무서웠습니다. 철수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문득 3년 전 영심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여자가 국이 짜다고 타박해도 군소리 없이 다시 끓여오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철수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급식소 줄을 서 있는데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저기 강남 쪽에 새로 생긴 한식 뷔페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대박이래. 강남? 거길 우리 같은 거지들이 어떻게 가냐? 아니야, 거기 사장이 여잔데 인심이 부처님이야. 점심시간 지나면 남은 밥이랑 반찬을 도시락에 싸서 공짜로 나눠준대. 반찬도 고기 반찬이래. 정말? 가보자, 가봐.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철수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동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 탈 돈도 없어 한강 다리를 건너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부르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고기 반찬이라는 말에 홀린 듯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강남의 으리으리한 빌딩 1층, 찬란한 밥상 본점이었습니다.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윤기가 흐르는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소한 불고기 냄새가 철수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철수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무료 배식줄에 섰습니다. 밥 냄새가 코를 찌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판에 밥과 제육볶음, 잡채를 산더미처럼 담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걸신 들린 듯 밥을 퍼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사장님 나오신다. 저분이 그 전설의 박영심 대표님이셔? 진짜 고우시다. TV에도 나오셨잖아. 박영심? 철수는 밥알을 씹던 입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이름. 설마, 에이 설마. 그 식충이 같은 여자가 이런데 사장일 리가. 철수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단아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한 중년의 여인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피부는 관리를 받아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쉰내 난다고 촌스럽다고 비웃으며 내쫓았던 아내 영심이었습니다. 헉! 철수는 너무 놀라 식판을 엎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영심이 식당을 순회하다가 노숙자 무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심의 시선이 철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요하지 않는 서늘하고 깊은 눈빛. 철수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는 여왕이 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녀의 식당에서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치기엔 영심의 성공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 가게 안에 가득한 손님들. 저게 다 돈으로 보였습니다. 철수의 비틀린 본능, 뻔뻔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인데. 법적으로 이혼은 했어도 30년 정이 있는데 설마 나를 내치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받아주겠지. 영심이는 마음이 약하니까. 철수는 입가에 묻은 고추장도 닦지 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영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 철수야. 김철수.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냄새나는 노숙자가 우아한 여사장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달려드니 손님들은 경악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영심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영심은 팔짱을 낀 채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나 김철수라고. 당신 남편.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나 지금 알거지 됐어. 당신 성공한 거 보니 너무 좋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할게. 나 좀 살려줘. 철수가 영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심은 한 걸음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듯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남편? 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딴 살림 차려서 나갔을 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장례 치렀거든요. 제사상도 안 차려주는 남편이 살아 돌아올 리가 없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나 며칠 굶었어. 깔 데도 없어. 한 번만 봐줘.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데. 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30년 동안 영심을 하녀 부리듯 했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심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였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나 싶어서요. 손님, 영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식당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희 가게 음식은 정직해서 먹은 만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시고 밥값 8,000원 내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영심은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영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식충이가 아니었습니다.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셔야죠. 김대리, 이분 주방으로 모셔가서 설거지 시키세요. 밥값 8,000원어치 다 할 때까지 절대 보내주지 마시고요. 그릇 하나라도 깨면 변상 청구하세요. 철수는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주방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사장 남편이야. 박영심,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철수의 비명은 주방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주방 구석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개수대 앞에서 쭈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있는 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영심이 매일같이 명절마다 제사 때마다 하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아내에게 떠넘겼던 업보의 무게였을 겁니다. 영심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를 맞으며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지붕 아래 자신이 일궈낸 왕국에 앉아 존경받는 눈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지요. 직원이 따뜻한 갓 지은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세요. 오늘 된장이 아주 잘 됐습니다. 고마워요. 영심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구수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아픔이,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밥알과 함께 씹혀 넘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주방에서 난동을 부리던 철수를 데려러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영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밥상을 비울 뿐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고 밥 귀한 줄 모르면 나중에 밥 빌어먹게 되는 것이지요. 사주팔자에 적힌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에게만 미소를 짓는 법입니다. 영심의 밥상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